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지금도 이제 쌓여있는 재고 때문에 직원분들이 이제 고생하시죠. 이 카톡이 그 증거예요. 그 재고를 볼 때마다 이제 피 말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게 먼지는 둘째치고 습기와의 전쟁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유통기한이 있으면은 한숨부터 나와요. 저는 지금 월 인건비로만 지금 한 2천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이제 지출하고 있는데 온라인 셀러 겸 이제 물류지에서 대표자로 일하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제가 온라인 사업을 지금 한 3, 4년 정도 했는데 하루에 진짜 못해도 12시간 이상은 갈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하면서 바뀐 생각들이 있을 거잖아요. 처음 했었던 생각이랑 그리고 지금 바뀐 생각들이 있을 건데 오늘 저를 돌아볼 겸 달라진 생각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건 광고도 아니고 별다른 의도도 없는 제 회고 겸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받으셨으면 좋겠다.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내용이니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이 누군가 나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자기 문제는 자신밖에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내 사업이잖아요. 옛날에 제 영상들 보면은 강의를 진짜 많이 들었다는 걸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돈 꽤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와서도 느낀 거는 생각보다 강의를 들어서 해결되는 영역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고가 강의를 이제 들으면은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럴만도 한 게 고가라는 게 보통 이제 요즘에 비싼 거는 500만원, 1000만원 하는데 일시불로 지불하니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비싼 거는 이제 4번 만나는데 500만원, 그리고 뭐 3시간에 150만원, 그런 것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여담으로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잡다한 것들 많이 들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그런 것들을 듣고 나서 느꼈던 것 중에, 그리고 하루에 뭐 한두 시간 하고 뭐 3-4시간 하고 그런 정도로는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내 사업에 나만큼 몰라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고수라도 겉면만 보고 그 사업체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단번에 파악을 할 수 없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한두 시간 만에 파악을 한다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몇 년 동안 쌓아왔었던 그 노하우를 단 몇 시간 만에 전수를 해준다는 거는 더더욱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체 뭘 어떻게 압축하길래 그거를 거의 16시간 만에 압축을 해서 넣어줄 수 있겠어요. 저도 내부적으로 직원분들한테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는데 그 커리큘럼의 최소 기간이 10달이에요. 솔직히 10달도 부족하죠.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결정적으로 그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내 사업체에 나만큼 열정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객관적인 이유가 존재를 하냐? 그런 이유가 없거든요. 동업자처럼 쉐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 정도로까지 열정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이 사업체가 잘 되면 뭐 리베이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결국에는 내 사업체에 대한 거는 내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솔루션도 결국에는 내가 제시를 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방향성이라든가 뭐 피드백 정도는 이제 참고할 만한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가격이 좀 나간다는 게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동기부여라든가 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흘러가는 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거는 책으로도 이미 충분하잖아요. 훌륭하신 분들이 이미 적어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담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책들 많이 보는 편인데, 제가 자료화면을 올려드릴게요. 만약에 시간 되시면은 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릴게요. 출장 갈 때는 계속해서 들고 와서 이제 보는 편이니까.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착각 중에 하나는, 누군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았지만 오로지 내 문제는 나 스스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컨설팅이라든가 강의라든가 그런 걸 수강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혹은 들어야 된다면은 기재된 내용들을 찾아봐서 주고받는 게 객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걸 좀 더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검토해보고 괜찮으면 수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운용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팔린다와 생활을 유지한다, 그리고 사업을 유지한다, 이 세 개는 다 다른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퇴사하지 마십시오. 보통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제품들 팔린다고 하잖아요. 수입하면 무조건 팔린다고. 근데 의외로 그 말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거 다 팔려요. 그런데 그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전혀 다른 말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져오시는 대부분의 소싱 아이템들은 다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유지할 정도냐라고 하면 그거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효율이나 매출 같은 거를 우리가 영상으로 접할 때는 이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리얼타임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일제로 가는데, 실제로는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0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게 제가 생각하는 매출과 효율성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퇴사하고 나서 생활을 유지할 정도로 물건에 내가 판매를 하려면 최소 순수익이 500만원은 나와야죠. 왜냐하면 일단 4대 보험이 들어가요. 이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퇴사를 하는 그 순간부터는 나를 공포로 몰아넣는 건 4대 보험입니다. 다른 거는 다 줄일 수 있어요. 근데 4대 보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건 많이 떼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30대 초반의 커리어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전업으로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는 돌아가기 어렵다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가장 황금기에 커리어를 비틀어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30살인가? 31살인가? 아마 그때쯤부터 이쪽으로 제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원래 개발자 출신이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다시 개발자로 취업을 할 수 있어요? 30대 중반을 지나고 있고 개발에서 손 놓은 지도 3년 4년이 넘어갔는데, 그 여기서 한 가지 더 포인트가 발생을 해요. 생활을 유지한다랑 사업을 유지한다는 또 다른 말이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고정비가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최소 라인을 맞춰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나오니까. 더군다나 인력을 뽑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인력을 고용해서 자동화한다라는 게 제가 생각했던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고용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취미는 버려야 합니다. 아마 이거 하시기 전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월급 200만 원 받는데 3년 정도를 정말 타이트하게 절약을 해서 1억 넘게 모으고 나서 전 퇴사를 했었어요. 제가 경제적 자유를 바랬던 이유는 뭐 딱히 뭔가 하고 싶은 건 없었는데 여유롭게는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의 오너분들처럼 굉장히 빡세게 살 필요는 없고 그냥 적당히 내가 돈 좀 있는 상태에서 여유롭게 삶을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가장 근접한 거는 쿠팡셀러 혹은 온라인 강사 쪽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이것만한 직업들이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고용을 시작하시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그런 모든 라이프 스타일은 다 물 건너갔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혼자서 다 하고 플러스 외주 인력을 쓰는 걸로 세팅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인력 그때그때 채워놓고 구인 광고하고 자동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고정비가 들어가는 건 너무 자명한 문제니까 제가 그거는 차치할게요. 30대 초반이면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든 사업을 하는 거든 어디에 취직을 하는 거든 30대 초반의 커리어는 40대 50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했었던 결정적인 이유도 이 회사에 있으면은 물경력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업무 강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저는 편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어디 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게 제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그래서 저는 퇴사를 준비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은, 고용주의 입장이 돼버리면은 그 직원도 성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회사의 성장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매출이 늘고 연봉을 늘려줄 수 있고 인력도 뽑고 커리어를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시작한 순간부터는 성장이 거의 반강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먹고 사는 거랑 사업한다는 거는 아예 다른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포인트였어요. 근데 만약에 대표자가 하루에 4시간, 8시간만 일하겠다? 근데 경쟁자들은 하루에 온종일 자기 역량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자동화로 1임 하고 놀고 먹겠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신 분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자들이. 저도 그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요. 너는 왜 일만 하냐? 이 길을 선택한 시점부터는 그게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만큼 내가 일을 못하니까 잘할 때까지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성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저는 대표자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인이 노마드 라이프를 즐기겠다, 그러면은 고용을 꿈도 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정말 굉장히 높은 난이도이기 때문에 진짜 화병 날 거예요. 자식들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자기 주관이 뚜렷한 성인들은 오죽할까요? 심지어 가르치면서 내 돈도 그 스트레스는 정말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잘 되면은 그 직원을 고용해서 확장하려고 하는데, 저도 그거를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가 초창기에 했었던 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처음부터 그냥 내가 1인 체제로 가고 외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길을 선택한 순간부터 적당히 하겠다는 좀 애매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자본주의에서 좀 어떻게 보면 모순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 것이, 경쟁이잖아요. 나는 30씩 쏟아붓는데 경쟁자들은 뭐 70, 100씩 이렇게 쏟아붓고 있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고 쟤네들은 더 열심히 하는데 내 매출은 유지가 된다? 이게 맞지는 않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바뀌는 점이라면 자동화한다는 건 쉽지 않고, 만약에 고용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개인 시간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업하면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미래를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엔잡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본업에 몰빵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실 텐데, 어차피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영상 보실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는 본업에 몰빵하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본업이 진짜 나는 이거 하면은 정말 환장하겠다 싶을 정도가 아니라면 본업에다가 시간을 쏟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셀링했을 때는 유튜브 강의도 들었다가 부동산 강의도 들었다가 주식 강의도 들었다가 F님한테 지식산업 판매하는 것도 들었다가 이것저것도 했었고, 심지어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것저것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엄청난 패착이었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영역이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나열한 것만 해도 5개는 되잖아요. 그러면 20, 20씩 쏟는다는 건데 경쟁이 되겠어요, 이게? 능력치가 다 비슷하다고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쏟는 사람이 사실상 더 앞서갈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 일단 경쟁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그리고 본업에서 만약에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면 거기에다가 시간을 더 몰아줘야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훨씬 더 빨리 됐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0에서 그걸 100으로 끌어올리는 거랑 100에서 120으로 점프 뛰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추세 추종이라 하죠, 모멘텀. 그러니까 모멘텀이 붙은 거에다 더 잘해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그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한 거죠. 엔잡을 하겠다는 건 0에서 100까지를 끌어올리겠다는 뜻과 똑같아요. 자기의 집중력을 분산시킨다는 거잖아요. 제가 했었던 그런 노력들이 경험 자산은 됐겠지만 그게 냉정하게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고 한다면 그건 잘 모르겠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지금은 좀 확신하기도 해요. 차라리 본업 한 개만 마스터 하시는 게 애매하게 엔잡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이미 시작하신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카테고리는 기존에 하고 있던 거 한 개만 미시는 게 낫고요. 시작을 하기 전이시라면 본업에다가 시간을 더 쏟아드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삼국지 게임 하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정말 빠르실 건데 여포 하나 등용하는 게 간홍을 등용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짱 먹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강의를 안 하고 있어요. 보통 제가 만나는 10명 중에 7명은 강의를 왜 안 하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강의를 추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의 역량을 또 분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할 거 많은데 저는 그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정리하고 진짜로 위임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때가 된다면 할 수 있겠죠. 강의라는 것도. 그리고 직원분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물론 제가 돈을 주고 고용한 입장이지만 직원분들을 교육을 해서 그분들의 커리어를 먼저 열어드리는 게 대표로서 더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썼던 그 블로그 명이 프로 엔잡러였었는데 그 시절이 좀 많이 기억에 남긴 합니다. 살짝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의외로 전문성이란 매우 좁은 거였어요. 저는 구매 대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입으로 시작하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이고 왜냐하면 아예 다른 분야이기 때문이에요. 남자 속옷을 판매해도 남자 양말은 또 다른 얘기예요. 남자 양말, 남자 메리아스, 남자 티셔츠, 남자 바지, 뭐 남자 장갑 전부 다 다른 분야예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남자 의류니까 다 똑같은 분야가 아닌가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 이나보리 가조씨 책 보면 제가 이거 나중에 자료화면 띄워드릴게요. 완전히 다 다른 분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다 다른 분야예요. 프로그램도 다 똑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파이썬 다르죠, C 다르죠, 자바 다르죠. 완전 다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그 사람의 전문 분야가 나랑 겹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특히나 유튜브에서 찾는 사람 중에서는 분야가 조금만 달라져도 아예 달라요. 만약에 나는 다 정통한다고 생각하시다면 내 회사에서 내 팀원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조금만 달라도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컨설팅도 저는 웬만하면 할 필요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남자 바지를 팔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성공했던 사람이 남자 상의로 성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얘기예요. 상의로 성공한 사람과 하의로 성공한 사람은 그게 달라요. 물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리스크를 떠안아서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그 난이도를 고려했을 때는 그거를 같은 필드로 본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저는 구매 대행 말고 사입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입이 좀 더 포텐셜이 넓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비유가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포토샵이랑 미리캔버스가 있어요. 둘 중에 뭘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포토샵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포토샵을 배워두면 뻗어 나갈 수 있는 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미리캔버스로 할 수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좁잖아요. 포토샵보다는. 포토샵이 이 정도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미리캔버스는 요거밖에 커버를 못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미리캔버스로 시작을 해버리면 포토샵을 다시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재고를 떠안더라도 나중에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포토샵 같은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냥 사입으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게 제가 사입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과 좀 달라진 포인트들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은 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성실성이에요. 카리스마 같은 것도 좀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쁘고 잘생긴 것도 보다 보면 평범해지더라고요. 성실성은 시간이 갈수록 대단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보면 볼수록 좀 경탄하게 되는 그런 가치들인 것 같아요. 그런 가치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언제 어떤 순간에서나 우리 가족을 받쳐주는 월급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귀한 가치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기왕에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실하게 할 일 묵묵히 해나가시면은 분명히 원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실성들이 알게 모르게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저의 내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자본을 가진 분들은 귀신같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 그런 기회들을 잡게 되었는지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좀 길게 촬영했네요. 영상 유익하게 보셨고 중국 사입을 더 진하게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영상도 추천해드리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고 없이 제 생각과 그리고 옛날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회고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요. 보시는 분들 다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시간을 할애할 거였다면 돈을 받고 해주는 게 맞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냉정할 수 있지만 안 해주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광저우를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가 연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24년도 이제 끝나가잖아요. 야경을 좀 보니까
직장에서 퇴사한 순간들이 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 중에서는 최소 3분 이상은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네, 저도 그런 고민의 시간을 지금 지나왔고 지금은 배대지를 운영하면서 물건도 만들어서 유통하고 국내에서 제조하기 위해서 KC 인전도 부자재별로 바꿀 준비 중인 3년차 셀러로서 이제 살아가고 있어요. 이 바닥에서 생존하고 있는 게 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후회되는 일이 한가득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미처 몰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발목을 잡는 실수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초보셀러 하면 오늘 드리는 이야기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후회들인데 아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월급이 중요하다는 그런 뻔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가 조금 길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경험에서 나온 솔직한 생각들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일단 어려운 이야기 다 뺄게요. 청년에서 34세까지라면 첫 번째 사업자는 함부로 등록하지 마세요. 특히나 대량 등록이라면 반드시 제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5년 동안 100%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몰라서 어리석게 날렸어요. 저는 폐업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사업자를 폐업하면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왜 폐업을 했냐면 저는 처음에 대량 등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물건을 막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어도 더러워지고 그리고 대량 등록이라는 방식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폐업의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폐업을 해요. 지금 온라인 셀러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지금도 아쉬워요. 단순히 종소세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업자를 낸 시점부터 3년까지는 정부 지원 혜택을 되게 많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청창사죠. 청창사 지원도 저는 못 받는 상태예요. 일단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내보니까 결국에는 제가 받아야 되는 그런 혜택들을 이제 못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길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업자 막 내지 마세요. 저는 사업자를 한 17개에서 19개 정도에서 이제 폐업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때 내셔도 전혀 듣지 않고 그리고 그걸 낸 시점부터 3년 동안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거든요. 뭐 세금이라든가 혹은 뭐 물건을 만드는데 돈을 준다든가 그런 혜택들을 줘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업자를 진짜 게임 캐릭터처럼 무슨 막 100개씩 깔아두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방법이란 방법이겠지만 제가 굳이 영상으로 찍지 않는데 생각보다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쿠팡을 영원히 입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생각보다 많이 발생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차라리 그럴 거면 그래서 사입을 하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만약에 처음에 시작하신다면 굳이 구매 등을 안 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들이 있어요. 그걸로 하면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물건 만들어서 팔 수 있거든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런 제도를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저는 제 돈을 다 갖다 부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두 번째는 퇴사는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단골 질문이고 좀 뻔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년차가 됐는데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데 저는 무지성으로 이제 퇴사한 케이스인데 월급을 200만 원 받을 때는 쉬웠는데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2만 원 버는 것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감히 말하지만 직장에서 돈 받으면서 일하는 거랑은 업무 강도에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저녁 6시 넘어서 문자하면은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했었어요. 저녁에 연락줘서 죄송하다고. 내일을 시작을 하니까 12시에도 일 있으면 회의하고 문자하고 주말이 어딨어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 다 일하는 거지. 24시간 카페 가서 어떻게든 끝내야 되는 일들 다 회의하고 일하고 생활들을 이제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퇴사하는 순간 나 오늘 야근했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6시 이후 업무 처리는 일상이자 당연한 게 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밸런스를 찾겠다라거나 이쪽 일을 해서 더 돈을 잘 벌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퇴사를 한다면 저는 후회할 거라 생각해요. 정말 업무 강도에서만큼은 자유를 찾으려다가 우리 자유가 속박되는 느낌이 좀 있는 것이 약간 워커홀릭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퇴사만큼은 신중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즘에는 그나마 좀 그런 부분이 없어졌는데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소평가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특히나 뭐 성실성이라든가 그런 보편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근로소득으로 받는 500만 원은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으로 받는 1000만 원보다 더 커요. 퇴사만큼은 정말 신중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팬심으로 봉사하지 마라입니다. 저는 퇴사하고 나서 했던 것이 친구 혹은 유튜버 분들에게 무보수로 해주는 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모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격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분을 위해서 뭔가 무보수로 해주지 마세요. 뭐 팬심으로 몇 번 해주는 건 당연히 괜찮죠. 뭔가 정기적으로 해준다거나 굉장히 큰 이벤트를 해준다거나 하면은 반드시 그에 맞는 보수를 받으시는 걸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팬심 덕분에 소규모 행사의 사회도 봤었고 팬미팅 계획도 만들어서 이제 모임을 주최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지금도 연락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경험도 갖고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자기 거에만 온전히 힘을 쏟아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30대 중반에 이제 들어서는 나이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나이잖아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장 중요한 나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나이에 지금 우리의 인생을 걸고 이 일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뭐 퇴사가 되었든 부업을 시작했든 했다면 그 목적에 맞게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시간을 할애할 거였다면 돈을 받고 해주는 게 맞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냉정할 수 있지만 안 해주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조금 더 내 거를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번째는 아이템 등록. 생각 없이 하지 마세요. 저는 매크로를 이제 따로 만들 정도로 뜬이란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게 약간 셀링의 다른 형태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런 감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그냥 계속 올려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생각이 저를 점점 구렁텅이로 밀어넣더라고요. 심지어 로켓크로스 처음 할 때도 이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들을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덕분에 얻어 걸린 것도 있긴 한데 다시 하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브랜드 상품도 만들고 하면서 느낀 건데 마구 올리는 게 한 가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긴 해요. 근본적인 경쟁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경쟁력이라 할 만한 거는 한 발짝 더 앞서 나가려는 사고력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끈기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말아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템 등록을 하나를 올리더라도 좀 집중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훨씬 더 돈을 많이 안 까먹고 여유롭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사입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소량이 되었든 대량이 되었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입으로 시작하라입니다. 구매 대행과 사입은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이제 고민할 부분인데 저의 결론은 명확해요. 사입으로 시작하세요. 초창기엔 저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무작정 상품 올렸었어요. 재고가 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으로 그냥 올린다라는 게 이제 주된 골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논리가 이제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때 당시 이제 매크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시간을 들여서 소량이라도 사입해서 판매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좀 가져다 준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비용 20만원 내라, 어차피 소량 사입으로 20만원 내라, 돈 쓰는 건 똑같잖아요. 기왕할 거라면 잠재력이 더 큰 방향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구매 대행할 때는 진짜 한 밤 12시죠? 무지성으로 매일 막 100개, 200개씩 올리면 언젠간 팔리겠지라는 생각으로 많이 업로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본적인 경쟁력은 뭐뭐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앞서 나가려는 사고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고력은 리스크를 짊어짐으로써 개화하는 것 같아요. 사입을 한다는 작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게 근본적인 경쟁력을 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입을 강력하게 추천드린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가져올 필요 전혀 없어요. 잘 되는 그 데이터를 갖고 나서 그 다음에 굴려나가도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유튜브는 꼭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구매 대행을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유튜브는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2년 전에는 유튜브 후회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일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셀러와 유튜브 둘 다 병행을 해야 되니까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었어요. 제 정체성 자체가. 저는 유튜브 한 거를 되게 후회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를 했고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이어온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혜택들을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자기 사업체를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넘쳐 흐르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유튜브는 그걸 할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창구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키워두면은 그게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데 정말 최적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정말 최적의 장점인 것 같고, 그렇게 어깨너머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가 제가 돌아가면은 해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예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짊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선택들을 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2024년은 어떠셨나요?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 그리고 마인드적인 부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어요. 도전과 배움이 가득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고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목표를 이루시길 저는 응원드리겠습니다. 사업 번창하시고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퇴사하고 자기 일하면 어떻게 될지 그 현실적인 미래가 좀 궁금하시죠? 제가 그 길 대신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일하면서 제가 느꼈던 포인트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는 퇴사하고 나서 이제 3, 4년 차쯤 된 것 같고, 온라인에서 이제 물건 판매하고, 배송대행지나 이제 3PL까지 물류사 이제 운영하고, 인건비를 한 2, 3천만 원 정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대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찍었던 그 영상을 너무 잘 봤다고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 그 2탄 만들어달라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찍어봤고요. 광고 없고 말 그대로 제가 이제 느낀 점들이라서 라디오 듣듯이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일처리를 너무 비효율적으로 하는 부장님이 싫었어요. 자기 일을 시작하니까 극단적인 비효율을 견뎌야 하더라고요. 왜냐고요? 잡무와의 전쟁이거든요. 잡무를 겁나 많이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 원신 같은 책 보면은 하나의 일을 핵심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말이라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쪽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잡무가 진짜 엄청 많아요. 고용을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잡무 같은 거 대충 방치하거나 뭐 위임하면 안 되냐라고 하는데 너무 이상적인 말인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도 우리가 외주 맡길 수 있어요. 돈만 들이면 다 외주 맡길 수 있잖아요. 근데 맡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맡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그거를 해주지 않아요. 그걸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질 않다 보니
내가 또 결국에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잡무가 추가되는 느낌이 강해져요.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내가 비효율성을 끌고 가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비효율성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업무는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고요. 비효율성을 좀 더 재밌게 추구하자,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이를테면 요리만 하더라도 인스턴트 식품 그냥 먹으면 되는데, 요리도 어떻게 보면 저는 비효율적인 일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설거지가 진짜 많잖아요. 근데 기왕 할 거면 재밌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판매까지 연결할 수 있는 거니까 비효율성을 좀 즐기는 방향으로 좀 바꿔보자 라는 생각 갖고 있고, 실제로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삶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전에는 몰랐던 건 잡무가 진짜 겁나 많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엄마한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그 잡무들을 다 처리해 줬던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문자 메시지 하나 남기고 싶더라고요. 회장님께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돈 주고 가르친다의 난이도가 이렇게 높다는 사실을요.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왜 사람들이 항상 열받아 있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입장이 돼보니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게 가르치는 거더라고요. 더군다나 내 사업을 시작하면 내 돈을 줘서 가르쳐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내가 다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커요, 생각보다. 일단 기본적으로 직원 한 분 고용하면 기본이 200만 원이죠? 거기다가 이제 가르치려면 4시간 들어가잖아요. 그럼 4시간에 들어갔으니까 기존에 내가 쓸 수 있었던 그 가용 시간을 덜어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떨어지죠? 매출이 떨어지면 이익이 떨어지죠? 그럼 고정비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눈에 가시처럼 여기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용주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의 커리어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매뉴얼은 둘째치고 비전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비전이야 뭐 보여줄 수 있죠. 얼마든지 말로써 내가 좋은 말, 바른 말, 고객을 위하자, 그런 얘기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게 돈이 엮이기 시작하면은 난이도가 정말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누군가를 내 돈을 주고 가르친다는 게 정말 난이도가 높다는 걸 전 이제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주는 건 둘째치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저는 속이 터지겠죠.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니 저를 바라봤었던 그 부장님, 이사님 왜 열받았는지 이제야 알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가 돼본 적은 없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보는 마음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 학원에다 보내놨는데 공부 안 하고 이제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복장 터졌겠어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의 파워를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일단 결정서만 보더라도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일반적으로는 더 높은 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기요사키님 책 보면은 투자자, 뭐 사업가 이렇게 매트릭스 있잖아요. 그쪽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왜 실제로 사회에서는 고정적인 것들이 좀 더 높은 가치를 받는 거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는 어차피 동일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3, 4년 차쯤 돼보니까 변동적인 환경에서 확정을 만들어낸다는 건 난이도가 정말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변동성이 있는 그 물량을 고정적으로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0을 향해 가는 게임이에요. 매출이든 효율이든 어떤 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려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발버둥을 칠 만큼 시간을 쏟지 못하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노력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분명히 와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매출 3천만 원이라는 대표님이 계시다 합시다. 유튜브 썸네일을 딱 보면 이 사람은 그냥 매출 3천 하고 쭉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뒤에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이제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0으로 간다는 거를 이제 기본 전제로 깔고 간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경쟁사이기 때문에 꿀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득달같이 달려줍니다. 아이템 스카우트든 뭐 불사자든 판다랭크든 어디서 그거를 알게 된다면 다 몰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회에서 고정적으로 뭔가를 보장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는 걸 저는 이걸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담으로 사람을 한순간에 판단하는 법 자체나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옛날에 그 사기 같은 거 보면은 맹상군의 1화가 나오는데 저는 그게 참 올바른 예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튜브 영상 보면은 하나의 몸짓이나 하나의 대화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의 몸짓이나 하나의 워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굳이 조심하진 않아요. 조심하는 워딩은 있어요. 확정, 보장. 그 워딩은 진짜 조심해요. 그 워딩을 쓰는 순간부터 그 사람이 아무리 친하든 나랑 몇 년을 봤든 그 순간부터는 고민을 저는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성을 외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한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 일이 끝나면 널널해질 것이다. 네, 구랍니다. 믿지 마세요. 회사에선 프로젝트 단위가 이제 많다 보니까 그거 끝나면 진짜로 널널해지는데 자기 일을 시작하면 프로젝트고 나발이고 1년 내내 바쁘다 보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표가 워라밸을 외친다? 그러면 바로 도망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랑 같은 선상에서 대표자가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널널해진다고 하잖아요. 회사에 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안 되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그럼 이익이 안 생기죠? 이익이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고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용이 안 되면 인사 적체가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커리어도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한가한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대는 안 바빠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끝나기 전에 다른 일이 생기거나 시작도 하기 전에 다른 일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야근의 경계 자체가 처음에 사라져요. 회사 다닐 때는 저녁에 제가 카톡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웠는데 자기 일을 시작하니까 밤 12시에도 카톡 그냥 툭 던져놓고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계도 아예 없어지고 그러니까 24시간 다 워크타임이라고 보면 돼요. 일은 안 하더라도 생각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워크타임인 거죠. 그래서 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널널해지는 그런 순간들은 돌아오지 않는 그런 푸른 하늘 같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로도 스케줄이 그렇게 짜여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팁을 좀 드리자면 동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 동업자의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 동업자가 바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쁜지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아이디어를 믿잖아요. 그 사람이 이 아이디어에 얼마나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시간적 여유를 믿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루틴 같은 걸 물어보시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제 조언이고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 역설적으로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정석적인 방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교육을 그렇게 받아왔고 그리고 직장이라는 환경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적인 포인트에 좀 가깝거든요. 쇼핑몰 쪽으로 온다면은 소량으로 사입해서 그거를 이제 크게 키워간다는 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저도 그걸 좋아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방법이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강의가 많을 뿐더러 부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쇼핑몰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접근하기가 가장 쉬우니까요. 그런데 학원식 강의의 진짜 큰 문제점은 나 말고 또 다른 분들이 다 똑같은 커리큘럼을 듣는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강사의 입장에서는 그 커리큘럼을 대중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모객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있지 모르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핏하게 커리큘럼을 짤 수 있겠어요. 당연히 누구한테나 다 통용될 만한 얘기로 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인 방법으로 커리큘럼을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정석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위탁이나 구매 대행만 하더라도 한창 20년도에는 되게 붐했었는데 그게 알려지고 나니까 진짜 마진율이 지금은 거의 곤도박질 쳤죠. 지금 상황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좀 냉정할 수 있겠지만 경쟁이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보다 뭔가 한 끗이라도 좀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정석적이기만 하면 점점 망해가는 게 굉장히 애매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를 좀 돌이켜봐도 저는 약간 반골 기질이 좀 강한 편인데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업계 내에서는 기존에 하지 않았던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들을 많이 사용했었대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어쩌면 워커홀릭들에게 결혼보다 동업자 선택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은 안 하는데 돈만 가져간다?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지옥 그 자체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거는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쪽으로 오시면 콜라보든 체험단이든 뭐든 반드시 일을 같이 하게 되는 절차를 맞이하실 거예요. 근데 동업자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진짜 인생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어차피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일이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일하는 시간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붙어 있어야 될 시간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지옥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이거는 같이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진짜 예상이 안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사람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일이라는 게 해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정말 무조건 맞고 시작해야 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를 탓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한 건데 그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반강제적으로 악역이 됩니다. 혼자 깡소주 까시던 이사님이 무슨 마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 아까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 말인데 자기 일을 시작하면 직장 다닐 때와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역이 돼야 돼요. 웬만한 제안들은 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무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직원한테 시키면 직원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런 건 대표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모든 제안이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대표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다 보니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위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내 사업이니까. 고용을 시작하게 되면 모든 원인의 타깃이 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감이 안 되시면 회사에서 커피타임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윗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 욕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서는 욕하고 밖에서도 욕먹고 위에서도 누르고 하다 보니까 이사님이나 부장님들이 그래서
혼자 깡소주 깠구나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떡해요. 내가 시작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은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에 이제 짓눌려서 사는 경우도 많고 정말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경우도 많은 거고 1인 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반드시 동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동업자는 1도 안 하고요. 돈도 많게는 50% 떼가고 적게는 30만 원씩을 떼갑니다. 심지어 이 친구는 1도 안 하고 회의도 없고 내 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안 져줘요. 그래서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리고 잘못이 생기면 네 책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동업자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세금에 대한 생각이 저는 없었어요. 실제로 그 20년차 넘은 대기업 직장인 분들한테도 종소세와 부가세의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 차이를 잘 모르세요. 근데 내 일을 시작하게 되면 4대 보험부터 직접 내 통장에서 나가다 보니 그 차이를 알게 되더라고요. 진정한 고정비는 4대 보험이라는 사실도 그때서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시작하기 전에는 뭐 세금 그거 뭐 별로 안 가져가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생각보다 그 세금이 엄청 많이 떼가고 아르바이트를 3시간 쓰는 것도 뭐 신고 다 해야 되고 돈도 절차에 따라서 다 줘야 되고 그런 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나는 1인 기업으로 시작할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1인 기업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사실상 보이지 않는 동업자 대한민국이 함께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낸 순이익에 대해서 20-30%는 떼가는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세금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때는 그래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저는 돈 되게 잘 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세금 때문에 남는 게 없다고 하는데 진짜 그건 맞는 말이더라고요. 물론 그 돈을 통해서 이제 국가 경제를 일으키고 치안도 뭐 잘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지. 정말 헉소리 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한 3-4년 정도 해보고 좀 퇴사하고 자기 일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깨달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퇴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좋아하시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정리해서 제가 가끔씩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퇴사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제가 퇴사했었을 때는 정말 막막했었는데 그때 이야기도 좀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